그러면 미국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해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았는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자, 2월 CPY도 나왔는데 그럼 3월과 2023년 금리 인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2%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때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 물가가 문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얘기하다가 서비스 물가를 내세웠는데 이건 말바꾸기잖아요. 그렇다면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피치 못할,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2020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그 2.9%였었는데 2021년도에 이게 3.6%로 급증을 해요. 이게 8천억 달러를 넘는 아주 대규모 적자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천억 달러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미국을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차손 피해서. 그러면 미국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진행이 된다고요. 이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 고금리 정책이 강달러 현상을 나타나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다소 안정되더라도, 앞으로 더 안정되더라도 미국은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고금리 정책이 국채 가격을 추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지금 파산했고, 또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 미국 금융기관들이, 국채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은 지금 타격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이게 이제 낮춰야 그 국채 가격이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호조를 보일 때까지는 비교적 긴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이에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면 미국에 와 있던 국제금융 자본들 다 외국으로 이탈하는데, 그때는 즉각적으로 경기를 하강시킨다고요.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 경상수지 적자랑 고금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환차손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차단하려면 강달러 정책을 펼쳐야 돼요. 강달러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요. 강달러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고금리 정책이에요. 고금리 정책을 펼쳐야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강달러 정책의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과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고금리 정책은 당연히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다른 나라도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그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 그 나라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경기 호조를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서, 다른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지난해 말처럼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근데 경상수지가 적자인, 만성적으로 적자인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시라고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서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몇몇 나라들은 이미 외환위기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나라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국제금융자본들이 그 나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에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인가요? 그렇죠. 지금 지난해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그 금액이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번원통화의 0.07%고 또 광의 유동성의 0.003%예요.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태가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어요.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게 무엇 때문이냐?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국내 저축을 빨아들였고 또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국내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과 국내에서 형성된 금융자본들을 미국으로 빨아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성장률이거든요. 1분기, 2분기에 우리나라 분기별 연율 성장률은 각각 2.6%, 3.0%였거든요. 이게 3, 4분기에는 반토막 났어요. 1.3%로 떨어졌어요.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로 추락했어요. 이건 축소 재생산이 시작됐다고 그때 이미.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희생에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였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갑자기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타격은 어쩌면 더 심각하게 받을 거예요, 앞으로는. 미국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 지위를 언젠가 좀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가 이어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미국 달러를 대체할 대안이 없어요. EU의 유로가 그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EU 내에서만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통화나 재화와 언제든지 교환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통화를 언제든지 인출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세 번째는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통화를 가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 통화를 그 나라에서 즉각 환전할 수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로는 정부의 환율 조작은 최대한 자제해야 돼요. 아예 없으면 더 좋아요. 이게 없는 나라가 사실은 기축통화를 발행할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 여섯째는 정치적으로 장기간 안정돼 있어야 돼요. 정치가 흔들리면 통화 가치는 거기에 따라서 등락이 엄청 크게 일어나요. 폭락하는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올라가는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유로화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유럽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인 거고 위안화는요? 이 하나는 이제 막 말씀드린 조건 중에서 어디에도 안 맞아요.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민주화라는 것은 민주화가 진척되는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집권한 뒤에 개혁개방 정책으로 민주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뒤로는 그게 계속해서 후퇴해 왔잖아요.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에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는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없이는 경제 성장을 지속한 사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한때 4조 달러를 넘었어요. 그 금도 엄청나게 이제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축통화의 조건, 이게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그 통화에 대해서 신뢰를 안 줘요. 그래서 당분간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의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중국 시장에서는. 자, 그럼 원달 환율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환율 변동의 경제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사실은 그 우리나라 환율이 지난해 3월부터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제 원리상으로는 환율이 오르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경상도지 흑자는 2021년도에 무려 852억 달러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852억 달러의 외환이 국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는데 환율은 올랐어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율 인상을 시킨 거는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환율을 인상을 시키니까 미래에 나타날 외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환율이 급등해요. 그래서 한때 그 장중에는 1,46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또 그거 안정시킨다고 외환보유고를 무려 500억 달러를 작년에 풀었어요.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현실에서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줄어드냐면 같은 수출 물량을 수출하잖아요. 우리 원화 가치가 추락했으면 달러 베이스는 이게 수출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외 바이어가 니들 환율 많이 올라서 이익 많이 남기지 수출가격 좀 깎아줘. 다 수출하게. 다 받아들인다고 수출업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은 적정 이윤 플러스 생산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해요. 적정 이윤만 주어지면 가격을 낮춰가요. 그래야 더 많은 수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수출업체들이 가격 낮춰가는데 수출이 증가할 수 있겠어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이론과 현실은 다른 법이라는 거를 정책 당국이 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저 자신도 참 답답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들 심리는 권위에 대한 복종의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이비 이 종교단체에서 교주가 우리 집단 자살하자 그러면 자살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또 그 초짜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주잖아요. 그럼 수간호사는 또 그 처방대로 환자에다가 처방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이 전기 충격 실험으로 실증한 심리예요. 어떤 실험인가요? 학습 효과를 검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험자를 모아요. 그 피실험자는 조교예요, 조교. 그리고 이제 그 실험자가 그 어떤 질문을 해서 피실험자가 조교가 답을 잘못 알면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하면 이제 전압을 높여요. 세 번째 잘못하면 더 높여요.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몸부림치고 제발 좀 여기서 풀어달라고 막 아우성치게 만들어요. 근데 교수가 그 실험자한테 지금 실험 중이니까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전압을 높여라. 그러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실증적으로 했는데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수와 조교는 다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 좀 심해요. 근데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자칫 잘못하면 그 나치의 유태인 학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독일 국민들이 대단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치의 명령에 의해서 유태인 학살에 동참을 했잖아요. 제일 심각한 것은 사이비 교주들이 이 신도들한테 명령했을 때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집단 자살도 일어나고 뭐 최근에 JMS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설득력도 고소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참 저 자신도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보다 정책 당국이 제발 좀 현실을 좀 봐라.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 이걸 좀 용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려요.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세인데 고용은 향후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고용이 지금 호조인 것은 다른 나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성과거든요. 이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든 정책의 결과물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부메랑에 대해서 그 나라에 타격을 줘요. 미국의 경기는 하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고용은 당연히 줄어들어요. 고용이라는 것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때 증가해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때 기업 이익이 커지잖아요. 기업 이익이 커지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고용인데 미국 경제가 조만간
하강하게 되면 고용 사정은 어려워져요. 그걸 왜 미국 정책 당국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그럼 물가와 금리, 고용이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키팩터일 텐데 이것들의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미국의 경제 정책을 그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상황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미국은 1970년대까지 그 재정 정책을 펼쳐서 경기 호조를 지속시키려고 그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재정 적자 정책이 경기를 상승시키고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그래서 선순환을 하면서 신용 승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믿고 그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재정 정책을 포기하고 1980년대부터는 통화금융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을 해요. 미국 경제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통화금융정책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특히 이제 그린스펀이 미국 그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부터 금리를 미세 조정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을 써요. 그래서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번영을 누려요. 그래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재정정책을 포기하고 금리정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경기가 하강의 악순환을 보일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금리를 미세 조정을 해가요. 그것도 적기에 금리가 하강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 정책을 펼치는데 반면에 경기가 과열될 것 같은 징후가 보이잖아요. 이 과열 징후는 제일 먼저 물가 상승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 금리를 즉각적으로 올려요. 미세 조정을 해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거든요. 소위 베이비 스텝이라는 그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요. 0.25%씩 올리거나 내리는 그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그 2000년 그 나스닥 시장이 붕괴될 때까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그 나은 경제 성적을 기록하게 돼요. 다른 나라도 따라가게 된 거죠. 나스닥이 붕괴된 다음에는 그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는 또 금리를 미세 조정하는 그 정책을 다시 펼쳐요. 그래서 또 호조를 장기간 이어가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정적이었어요. 미국의 경제정책이. 뿐만 아니라 2000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과거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해내. 그 금리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금리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니까 금리가 늘뛰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금리 정책이 실패했던 것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수 적자가 갑자기 커지니까 이게 금융위기를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았는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왔어요. 자,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더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그럼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져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동결을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라도 계속 더 올릴까요? 고금리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금융기관들은 국가 채권에 많이 투자한 데예요. 근데 국가 채권은 지금까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급상승을 하니까 국채가 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그니처 은행이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니 이런 데가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내릴 수도 없고 금리를 올리자니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금리를 낮추자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에 투자된 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입게 되고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하면 미국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지금 빤히 내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 있어요.